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 뇌의 선택 과정을 연구하며 인간다운 삶의 해답을 구하는 과학자입니다. 네, 저는 뇌를 연구하는 물리학자이고요.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제가 하는 연구는 선택입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분야가 공학적으로 응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사람처럼 상황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컴퓨터가 이제 지금 인공지능을 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컴퓨터라는 개념은 놀라운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인간이 만든 무언가는 그걸 만든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걔는 작동하고요. 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치들이었습니다. 의자처럼 사람을 앉게 만드는 장치, 주판처럼 계산을 하는 장치만이 아니라 컴퓨터는 인간이 시키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시키는 모든 일에는 조건이 있는데, 걔는 수학적으로 완결된, 잘 정의된 일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숫자와 문자로 표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로, 그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질문이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이 컴퓨터를 제일 처음 만든 존 폰 노이만과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그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고요. 그 알고리즘으로 잘 짜여져 있는 숫자와 문자를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으로 표현 가능한 모든 일을 수행하는 장치가 바로 컴퓨터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너무 수학을 잘한 수학 천재들이 만들었다는데 비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사용하는 데 되게 어려운 겁니다. 얘하고 대화를 나누려면 여러분들이 코딩이라는 걸 할 줄 알고, 일을 시키려면 여러분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냐 하면 수학적으로 표현 가능한 일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인간의 뇌는 전혀 그렇게 작동하지 않은데, 한 두부 한 세모 정도 크기의 1.4kg 정도 되는 이게 이제 사람의 뇌인데요. 얘는 수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문제를 푸는 녀석이 전혀 아닙니다.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고요. 점점 사람이 성장하면서 모양도 달라지고요. 인간의 뇌는요, 하드웨어가 자꾸 바뀌면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이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뇌를, 두개골을 열어보거나 펑셔널 MRI를 찍어서 여러분들의 뇌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지능은 좀 어떤지, 심지어는 직업이 과학자인지 음악가인지, 음악가인데 어떤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인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의 뇌와 음악가의 뇌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라는 녀석을 수학자가 발명하지 않고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발명했다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의 컴퓨터가 세상에 나왔을 거고요. 이 컴퓨터는 작동하는 방식도 달랐을 거예요. 컴퓨터의 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계산을 하는 CPU와 요즘은 뭐 GPU라고 해서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그 정보 처리 장치까지도 전부 다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과 그렇게 해서 얻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하드라고 하는 메모리 스토리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라는 애가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의 뇌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뇌의 신경세포 하나하나는 정보를 처리하고, 걔가 또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을 여기저기 산지에 흩어뜨려 놓고요. 필요할 때 필요한 방식으로 걔를 모았다가 다시 또 뿌렸다가, 필요 없는 건 지웠다가 하는 일들이 한 유닛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냐? 이게 엄청나게 효율을
인간의 뇌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바로 정보를 처리하고 그걸 거기다 바로 저장해두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인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빠르고 정보가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어느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영역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기억을 다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부모님이 이렇게 생기면 남자야, 이렇게 생기면 여자야, 네, 이걸 해준 겁니다. 근데 한 3, 40명을 해줬더니 여러분들이 아, 대체로 이렇게 생기면 남자구나, 이렇게 생기면 여자구나라는 감을 잡죠. 수학적으로 잘 정의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예, 최소한 우리는 모릅니다. 그 수학적 원리를. 예, 그런 방식으로 컴퓨터에게 그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 위에 있는 전통적인 방법은 데이터를 주고 프로그램이라는 알고리즘으로 수학적으로 잘 정의된 방식으로 문제를 이렇게 풀어 하고 데이터를 주면 얘가 답을 내는 거였는데 우리가 저 프로그램을 짜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알고리즘 못 짜는 거예요. 근데 머신러닝, 이 기계학습이라는 건 뭐냐? 데이터와 답을 줘요. 자, 이러면 남자야, 이러면 여자야. 이거를 잔뜩 넣어줬더니 나중에 지가 어떤 데이터가 딱 들어왔을 때 남자에 가까운지 여자에 가까운지를 구별해서 답을 내더라. 근데 그렇게 처음에 가르쳐주는 양이 사람은 한 3, 40명만 가르쳐주면 남녀를 굉장히 잘 구별하는데 컴퓨터는 아직 인간의 지능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남자 사진 3천만 장, 여자 사진 3천만 장을 넣어줘서 학습을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빅데이터의 시대가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됐다는 얘기는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은 아직은 훌륭하지 않은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그 데이터로 학습했더니 사람처럼 쓸만한 수준의 결과를 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는요, 다음 상황을 계속 예측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요. 예측대로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좋아하고 예측한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좀 더 잘 예측하려고 애쓰고요. 예측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요. 자, 이게 왜 놀라운 차이점을 만들어내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숭이를 이렇게 의자에 앉혀놔요. 원숭이 앞에 모니터가 있고 이 원숭이는 마우스를 움직이면서 그 스크린에 뜬 도형들을 클릭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요. 거기에 노란색 삼각형이 있는데 그 노란색 삼각형을 탁 클릭을 하면 이 원숭이의 입에 오렌지 주스가 5방울 제공돼요. 이 원숭이는 이틀 동안 물을 못 먹은 매우 갈증이 심한 원숭이여서 오렌지 주스를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원숭이의 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쾌락의 중추라고 알려져 있는 측좌핵이라고 불리우는 뉴클리어스 어큐벤스라는 영역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그 영역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모니터링한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그래프여서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됩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아름답지 않아요? 네. 제가 이 그래프가 왜 놀랍고 아름다운 그래프인지를 설명해 볼게요. 저 맨 위에 있는 이제 그래프를 봐요.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원숭이가 마우스로 이 도형, 저 도형을 막 클릭했어요. 근데 우연히 노란색 삼각형을 띡 누른 거예요. 그랬더니 5초 후에 저 R이라고 표현된 보상이 5방울의 오렌지 5방울이 제공된 거예요. 그랬더니 쾌락의 중추가 막 거기 있는 신경세포들이 막 활발히 활동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활발히 활동한 양을 붉은색 이렇게 바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자꾸 두세 번 반복되면 원숭이가 뭘 배우죠?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하면 오렌지 주스를 먹을 수 있네? 자, 그런 걸 배우게 되면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스크린이 딱 뜨는 순간 노란색 삼각형을 바로 클릭하겠죠.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보시는 것처럼 클릭을 하는 순간 저 CS라고 되어 있는 저 두 번째 그래프에서 CS라고 되어 있는 클릭을 하는 순간 쾌락의 중추가 마구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작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저 R이라고 표현된 저 시기에는 특별한 반응이 보이지 않아요. 맨 마지막 그래프는 뭐냐면요. 스크린이 딱 열리면 노란색 삼각형을 클릭하겠죠? 예. 와, 뭐가 나오겠지? 하는데 오렌지 주스가 한 방울만 혹은 두 방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한 방울, 두 방울만큼만 기쁠까요? 보시는 것처럼 저 노R이라고 되어 있는 저길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도 활동이 더 줄어들고요. 오히려 화가 나더라. 이 연구를 제가 한 10년 전쯤 봤는데 이 논문을 읽고 막 너무 흥분돼서 와,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이 결과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뭘까? 너무 흥분돼서 잠이 오지 않았던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연구는 어떤 연구냐면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관한 실험 논문이에요. 예. 우리 뇌의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주는 그런 해마라는 뇌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손상된 기억 상실증 환자. 네. 그래서 기억을 하지도 못하고 옛날 기억을 잘 인출하지도 못해요. 이 사람한테 어떤 상황을 주고요. 상상해 보라는 과제를 줬어요.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해변에 앉아 있다. 시간은 오후 6시. 당신 앞에 보이는 상황을 3분간 묘사해 보세요. 이런 과제를 준 겁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앞에 푸른 바다가 넘실거리고 예, 개들이 뛰어다니고 해가 저기서 뉘엿뉘엿 지고 예, 갈매기가 좀 울고 내 앞에 있는 꼬마 녀석은 모래성을 짓고 이렇게 계속 3분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 상실증에 걸린 환자들은 어떻게 묘사하느냐? 파래요. 온통 파래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그냥 다 파래요. 너무 파래요. 제 앞에 모든 게 다 파래요. 네. 선어 단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파랗다는 단어. 그 단어만 3분간 되뇌이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결과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미래를 상상하는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이 논문이 거기에 관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기억이란 컴퓨터가 하드에다가 자기가 처리한 정보를 저장해 두는 기록이 아니라 무언가 다음 상황을 예측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데 필요한 재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갖다 쓰느냐 하면 지금 내 상태를 굉장히 잘 살펴보고 다음 상태가 어떨지를 거기에 맞춰서 예측하고 내 상황이 바뀌면 그 예측도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출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잘 못하는데 나는 잘하는 거 이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결국은 부딪히면서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그 실패로부터 다시 레슨을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시도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고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놓을 수 없는
인간만의 통찰을 세상에 던지는 거, 그게 우리가 이 지성을 인공지능 시대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이 젊은이들이 인공지능 똑똑해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나이 들고 점점 기억이 가물가물한 이 뇌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무엇보다도 부딪혀서 시도해보자. 네, 부딪혀 시도해보고 그렇게 해서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방식으로 우리 뇌는 작동한다. 네, 그래서 방에서 상상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쉽게 진단하지 말자. 네,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